이번엔 정말 마지막이니까 언니만 믿어요. 신우의 목소리는 늘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려. 지난 7년 동안 마지막이라는 말을 28번 들었고 그 28번마다 제 통장은 조금씩 비워졌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그래도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나이 차도 있고 시댁 형편도 어려우니 조금 도와주는 건 당연하다고요. 남편은 저보다 7살이 많았고 신우이는 23살의 대학생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학원비 정도만 보태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신우이 학원비에, 시어머니 병원비에, 시아버지 보일러 수리에까지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계속 내어줬습니다. 언니 이번 달 등록금이 좀 모자라서요. 나 약값 좀 보태줘야겠어. 보일러가 또 고장 났다는데 수리비 좀 다오. 처음엔 몇십만 원이었던 금액이 어느새 100만 원 단위가 되었고 어떤 달엔 200만 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삶은 제 모르는 사이에 바닥을 향해 가라앉고 있었다는 거려. 신우이는 30이 넘었지만 취업 준비, 프리랜서, 자기 개발을 핑계로 한 번도 제대로 일한 적이 없었습니다. 언니, 카드가 막혔어. 좀 도와줘요. 언니, 이번 달 생활비가 모자라요. 언니, 자격증 학원비 좀. 제 월급은 350만 원 정도였는데 고정 지출을 빼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1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절반 이상이 시댁으로 흘러갔습니다. 제 적금은 7년 동안 단 한 번도 목표 금액을 채운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우리 유정이 좀 도와줘. 넌 멀잖아. 그 말이 처음엔 가족애처럼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당연한 의무처럼 변해갔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가족이니까로 이해하며 견뎠습니다. 아니, 견디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팀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 상반기에 인력 정리가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준비해두는 게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출 조금만 줄이자. 혹시 모르니까. 하지만 남편은 TV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왜 자르겠어? 너는 괜히 걱정이 많아. 그 말은 제 불안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니,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아, 알았어. 그런데 우리 엄마 약값은 내야 되잖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 이번에 카페 창업 준비하려고 1,000만 원만 빌려줘요. 1,000만 원. 제 통장엔 8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7년 동안 모은 전부였습니다. 아가씨, 지금 저는 언니, 나한테 받은 게 얼만데? 이 정도도 못 해줘? 받은 게 뭐가 있죠? 저는 7년 동안 단 한 번도 유정 아가씨에게 무언가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생일 선물조차 제가 사드린 적은 있어도 받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아가씨, 저도 지금 형편이 언니, 진짜 실망이네요. 가족이 이렇게까지 야박할 수 있어요? 전화가 끊긴 뒤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유정이가 창업하려는데 네가 도와줘야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날 이후 저는 시댁 전체의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시댁 가족 단톡방에서는 제 험담이 오갔고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난리야. 1,000만 원이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여보, 그건 내가 7년 동안 됐어. 당신 참 이기적이야. 가족도 안 도와주면서 무슨 가족이야? 그리고 남편은 리모컨을 벽에 던졌습니다. 조각이 부서지며 저에게 튀었고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 제대로 본 건지도 몰랐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뭐가 됐어?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알았습니다. 아, 이 집은 이제 안전하지 않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7년 동안 제 삶을 살지 못했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방 하나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나가면 끝이야. 다시는 돌아오지 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제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고시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밤이 계속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남편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사과도, 걱정도, 아무것도요. 대신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너 집에 언제 들어올 거야? 고모님 칠순 잔치 준비해야 되는데.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시어머니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까지 집으로 와. 얘기 좀 하자. 거절할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거절해 본 적이 없었기에 거절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시댁에 불려간 날,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엔 시아버지도 계셨고, 남편은 구석 의자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너 유정이한테 무슨 말 했어? 시어머니의 음성엔 칼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아가씨를 걱정해서 창업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시장 조사랑 사업 계획서부터 만들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며느리가 할 말이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우리 유정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내가 뭔데 유정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해. 시누이는 울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나한테 창피 줬어. 나를 무시한 거잖아.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 취급하면서.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장 조사를 해보라는 게 무시인가요? 사업 계획을 세우라는 게 창피를 주는 건가요? 아가씨, 저는 진심으로 진심은 무슨? 언니가 돈 안 빌려주려고 핑계댄 거잖아요. 그 순간 시아버지가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안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참 실망이구나.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7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내어줬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마치 준비라도 해둔 듯 말했습니다. 다음 주 고모님 칠순 잔치 비용 500만 원은 내가 내. 어머니, 저는 지금 회사도 대출 받아. 며느리가 그 정도도 못 내? 어머니, 제가 7년 동안 들인 돈만 해도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2천만 원?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게 돈이야? 우리가 도연이 대학 보낼 때 쓴 돈은 생각 안 해? 내가 우리 집안에 시집 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도연이 잘 키워놨기 때문이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7년 동안 제가 쓴 돈은 언제나 당연한 것이었고, 제가 힘들다는 말은 단 한 번도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람입니다. 제 인생도 있고, 제 미래도. 미래? 며느리가 무슨 미래? 남편 잘 받들고 시댁 잘 모시는 게 내 미래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을 내는 며느리, 말 잘 듣는 ATM기였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500만 원은 어렵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어렵다고? 내가 지금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야? 무시가 아니라 제가 정말 없습니다. 없으면 만들어. 빌려서라도 마련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 남편은 씩씩대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 우리 유정이 울게 하고
엄마까지 속상하게 만들고! 여보, 나는 그냥 그냥 뭐가 그냥이야!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난리야! 당신이 돈 좀 내주면 되는 일을! 여보, 나도 사람이야. 나도 힘들어. 힘들면 얼마나 힘들어? 넌 월급 받잖아! 우리 엄마는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살아! 유정이는 취업도 안 됐어! 근데 넌 350이나 벌면서 500만 원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그리고 다시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컵이 흔들리며 물이 튀었고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남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7년 전 저를 처음 만났을 때 환하게 웃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내일까지 생각해! 500만 원 낼 건지 아니면 이혼할 건지!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나 오늘은 못 있어.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다시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무릎을 껴안고 앉았습니다. 핸드폰에는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남편의 문자가 계속 쌓였습니다. 내일까지 답 안 주면 이혼 진행시킬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언니, 내가 뭘 잘못했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당신이 우리 가족한테 한 짓 기억해! 절대 용서 안 해! 저는 핸드폰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년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너질 것도 없으니까요. 얼마나 걸었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흐르고 다리는 떨리고 마음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기도 싫었고 그렇다고 친구에게 연락하기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7년 동안 제 상황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게 이제 와서 후회로 밀려왔습니다. 그러다 익숙한 카페 간판이 보였습니다. 남편의 형수, 형님이 운영하는 카페였습니다. 형님은 남편의 큰형댁 분이었는데 5년 전 이혼하신 뒤로 혼자 카페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형님을 집안을 배신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저는 형님이 늘 따뜻하고 현명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형님은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시댁의 문제를 알고 계셨습니다. 형님, 자신이 그 안에서 10년을 살았으니까요. 결혼 초반, 형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동서, 우리 시댁은 조금 특별해. 동서가 힘들면 언제든 나한테 연락해.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형님은 시댁 식구들과 달리 저를 한 번도 며느리로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명절에 만나도 동서, 너무 무리하지 마 하고 눈빛으로 걱정해 주셨고 제가 힘들어 보일 때면 괜찮아? 하고 물어봐 주신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형님이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동서, 아니 미라야, 무슨 일 있었어?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붙들고 있던 모든 감정이 무너져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형님은 저를 조용한 구석 자리로 데려갔습니다. 마침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말할 준비 됐을 때 말해.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7년 동안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모두 쏟아냈습니다. 돈 이야기, 시어머니의 말들, 시누이의 요구들, 남편의 분노, 리모컨 파편, 그리고 오늘 있었던 테이블을 내리치던 일까지요. 다 말하고 나니 형님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동서, 형님의 음성은 낮고 단단했습니다. 이건 그냥 갈등이 아니야. 저는 멍하니 형님을 바라봤습니다. 동서가 겪은 건 경제적 착취, 그리고 정서적 학대, 그리고 오늘은 물리적 위협까지 간 거야. 형님, 저는 그냥 며느리로서. 아니야. 형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서, 이건 며느리의 의무가 아니야. 동서를 이용해 온 거야. 7년 동안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쓰게 하면서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안 했잖아. 오히려 더 달라고만 했잖아. 하지만 저도 거절을 못한 게 동서가 거절 못한 게 문제가 아니야.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게 문제야. 형님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을 이었습니다. 동서, 나는 오래전부터 알았어. 우리 시댁이 어떤 집안인지. 나도 똑같이 당했거든. 형님도
내가 동서보다 7년 먼저 결혼했잖아. 처음엔 나도 동서처럼 생각했어. 가족이니까.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 이 사람들은 고마워할 줄을 모른다는 걸.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그게 당연해지고 더 많은 걸 요구한다는 걸. 형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나는 10년을 버텼어. 10년 동안 시댁에 3천만 원 넘게 썼고 시어머니 수발 들고 아가씨 학비 대고. 근데 어느 날 전 남편이 나한테 손을 댔어. 형님, 그날 나는 알았어. 아, 이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내가 여기 남아있으면 나는 죽는다는 걸. 형님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동서, 결혼할 때 조심스럽게 내가 말했던 거 기억나?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네, 기억해요. 나는 그때부터 알았어. 동서도 똑같이 당할 거라는 걸. 특히 동서가 착하고 말 잘 듣는 성격이라 더 걱정됐어. 나는 종종 동서 상태를 살펴봤는데 역시나였어. 형님, 왜 그때 더 강하게 말씀 안 하셨어요? 동서, 형님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깨달아야 움직여. 내가 아무리 말해도 동서가 준비 안 됐으면 소용없어. 그리고 솔직히 나도 확신이 없었어. 사방님은 다르겠지. 혹시 시댁이 조금은 변했을까 하는 헛된 기대가 있었거든. 저는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 어떻게 해야 해요, 형님? 형님은 제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변호사 만나자. 내가 아는 분 있어. 나 이혼할 때 도와주신 분이야. 일단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 동서, 혼자 두면 안 돼. 형님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요? 패가 무슨 패야. 동서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야. 하방님이 찾아올 수도 있어. 나도 그랬거든. 이혼 결심하고 나니까 갑자기 찾아와서 난리쳤어.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찾으러 고시원에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동서, 핸드폰 꺼. 일단 오늘 하루는 아무 연락도 받지 마. 내가 다 지켜줄게. 형님은 카페 문을 닫고 저를 차에 태워 형님의 집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차 안에서 형님이 말했습니다. 동서한테 객관적으로 말할게. 지금 동서가 겪고 있는 건 정상적인 부부 갈등이 아니야. 이건 학대야.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이제는 물리적으로까지. 동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하지만 제가 좀 더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아니야. 동서는 충분히 잘했어. 7년 동안 최선을 다했어. 근데 상대가 문제였던 거야. 동서 잘못이 절대 아니야. 그날 밤 형님의 집 소파에서 누운 저는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7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식 날 남편이 웃으며 제 손을 잡던 모습.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우리 며느리 참 착하네 하고 칭찬하시던 날. 시누이가 언니 최고야 하며 제게 안겼던 순간들. 하지만 그 기억들 사이사이로 점점 더 많은 요구들, 점점 더 무거워지는 부담들, 그리고 결국엔 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쯤 형님이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못 자겠지? 네, 형님. 나도 그랬어. 이혼 결심하던 날 밤 한숨도 못 잤어. 형님이 제 옆에 앉으시며 말했습니다. 동서, 이건 동서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동서는 7년 동안 최선을 다했어. 근데 그 사람들은 동서의 최선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뿐이야.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동서는 이미 충분히 해줬어. 아니, 과하게 해줬어. 형님, 그래도 저는 가족인데 이렇게 떠나는 게 맞을까요? 동서, 형님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건 가족이 아니야. 그건 그냥 폭력이야. 내가 10년을 겪어봐서 아는데 저 사람들은 절대 안 변해. 동서가 100번을 도와줘도 1000번을 참아줘도 그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뿐이야.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댁의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고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님은 변호사 사무실 예약을 잡아주셨습니다. 동서, 오늘부터는 동서 인생이야. 더 이상 누구 며느리도 누구 올케도 아니야. 동서, 자신으로 사는 거야. 형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제 앞날이 두렵지만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형님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형님이 소개해 주신 김선희 변호사는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인상의 분이었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7년 동안의 송금, 내역, 시댁에 보낸 돈의 기록, 그리고 최근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김선희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그러나 뚝심 있게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끊지 않고요. 그리고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미라님이 겪으신 건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7년간의 금전 지출 기록, 가스라이팅에 해당하는 발언들, 남편의 위협적 행동 모두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제가 자발적으로 준 돈도 있어서. 자발적이라는 건 강요가 없을 때를 말합니다. 미라님의 경우 거절했을 때 정서적 압박과 비난이 따랐죠. 이건 자발적 증여가 아닙니다. 형님이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동서, 이건 동서 잘못이 아니야.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특히 남편분이 물건을 던지고 테이블을 내리친 행위는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직접적인 신체 폭행이 아니더라도 위협과 공포를 조성한 행위 자체가 폭력입니다. 그럼 저는 재판 없이 협의 이혼을 시도해 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거부하면 재판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미라님의 경우 유책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7년간 지출한 금액, 정서적 학대, 그리고 폭력적 행위까지 고려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이요? 저희 집은 전세인데.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분할 대상입니다. 전세 보증금, 예금, 차량 등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미라님이 시댁에 지출한 금액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시댁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쉽지는 않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500만 원 요구 같은 경우는 명백한 부당 요구니까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제 인생의 문 하나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새로운 문이 열리는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형님이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동서, 이제 시작이야. 힘들 거야. 근데 내가 옆에 있잖아.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 우리 가족이잖아. 아, 진짜 가족 말이야. 그날 오후, 저는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연차를 냈었는데, 팀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미라 씨, 괜찮아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제 정리하려고요. 그래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회사는 미라 씨 편이니까 힘내요. 그 말이 왠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고시원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야? 집에 와! 못 가. 어제는 내가 좀 흥분해서 미안해. 그러니까 집에 와서 얘기 좀 하자. 우리 이혼하자. 침묵,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뭐라고? 변호사랑 상담했어. 더는 안 될 것 같아. 야, 너 미쳤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7년 동안 계속 생각해온 거야. 당신이 나한테, 우리 가족한테 받은 게 얼만데? 7년 동안 우리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잘해줬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허탈함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7년 동안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시댁에 썼어. 그런데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 들어본 적 없어. 오히려 더 달라는 말만 들었어. 그게 뭐가 어때서? 가족이면 당연한 거잖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착취한 거야. 너도, 어머니도, 유정이도, 남편은 욕설도, 울음도, 설득도 했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하고?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 엄마도, 유정이도,
내가 챙겨야지. 나한테 떠넘기면 안 돼. 너 진짜 이러는 거야? 진짜? 이혼, 서류 준비해놔. 협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갈 거야. 좋아, 좋아. 이혼하자. 근데 위자료 같은 거 기대하지 마. 내가 당신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건 법원에서 정하겠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그날 밤, 형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동서, 오늘 통화했어? 힘들었지? 우리 집에 와. 혼자 있지 마. 저는 짐을 싸서 다시 형님 집으로 갔습니다. 형님은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동서, 잘했어. 정말 잘했어. 형님, 이게 맞는 걸까요? 맞아. 100번 맞아. 동서는 이제 동서 인생을 살아야 해. 그날 밤, 저는 형님 집 침대에서 7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불안도 없이요. 이혼 조정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제가 모아둔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7년간의 송금 내역, 시댁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도연 씨의 위협적 행동에 대한 기록들. 변호사님은 모든 자료를 치밀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조정 당일 법원 복도에서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수척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정실에 들어가자 조정의원님이 양측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피신청인 측에서 특별히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남편의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 재산 분할 6대 4로 미라님에게 유리하게. 조정의원님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전세 보증금 1억 원 중 6천만 원을 신청인에게, 4천만 원을 피신청인에게 분할합니다. 추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합니다. 합의문에 서명하는 순간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7년의 무게가 종이 위에서 벗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합의문이 끝나자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미라야, 나 정말 미안해. 저는 그 말을 담담하게 들었습니다. 우리 둘 다 이게 최선이야. 나 너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당신은 살 수 있어. 내가 선택만 하면 돼. 어머니랑 아가씨한테 의지하지 말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면 돼.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 형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동서, 끝났어? 네, 형님, 끝났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형님이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품에서 저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뒤 통장에 8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전세 보증금 6천만 원과 위자료 2천만 원이었습니다. 나머지 1천만 원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햇살이 잘 들어오는 조용한 방, 오래된 가구 냄새도, 며느리 역할도 여기엔 없었습니다. 짐을 풀면서 저는 지난 7년을 떠올렸습니다. 그 시간이 전부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 안에서 배웠으니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착취하는 건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요. 해고 대상이었던 저는 회사와 협의 끝에 명예퇴직을 택했습니다. 퇴직금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삶이 뭘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카페 일을 도와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지만 저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45살, 늦지 않았다고. 아니 이제 시작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예상대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고 시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인생 망쳐놨다.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언니, 오빠가 지금 많이 힘들어요. 언니 너무한 거 아니야?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차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읽고 지나쳤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이제는 상관없었습니다. 어느 오후 작은 베란다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는데 형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형님, 감사해요. 곧 갈게요. 저녁 무렵 형님의 카페로 갔습니다. 형님은 따뜻한 스튜와 샐러드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네, 형님. 많이 나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가슴이 답답하지 않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천천히 찾아보려고요. 이번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걸로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밖 나무짚이 흔들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던 맑은 밤하늘의 별이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저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키며 살겠다. 며칠 뒤 저는 작은 노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미라의 버킷리스트. 혼자 여행 가기, 요리 배우기, 책 많이 읽기, 새로운 일 찾기, 진짜 친구 만들기. 그리고 그렇게 일하는 45의 봄에 드디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았던 제가 이제는 그냥 미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불안한 날도 있고 외로운 밤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저를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진짜 저로 살 수 있는 그 자유를 얻었습니다.